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기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김흥규입니다. 현재 국회 사무처 등록 싱크탱크인 플라자 프로젝트의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주로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국제정치, 그다음에 한국의 대중외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외교정책실 등 한 20여 년 동안 제가 정책자문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그 국무총리실과 그 국방부, 통일부에 정책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플라자 프로젝트는 다가오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비해서 엄청난 국가적 위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격변과 혼돈의 시대라고 제가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 전략을 고민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서로 논의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이런 생각들 전파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매 2달마다 모여서 정기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연례적으로 저희가 보고서를 내는데, 바로 여기 있는 격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로 매년 한 권씩 이런 연례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또 수시로 플라자 브리프라고 해서 그때그때 시의성 있는 제안서들을 저희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의 활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2026년 2월에는 정말 세계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그게 미국이 글쎄 이란을 직접적으로 폭격하면서 군사적 공격을 단행한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현재 세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자유주의 패권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 모든 세 가지가 서로 그 전쟁이 연계되면서 지금 엄청난 국제 질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특히 한국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격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왜 발생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미국이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란을 반드시 억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 베네수엘라처럼 원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리고 잠재적인 보유량이 큰 이란을 같이 이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중국의 목줄을 쥐겠다, 뭐 이런 목표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점차적으로 중동에서 그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는데, 이란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입니까? 중국의 1대1로의 그 선상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또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선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길목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영향권과 중국의 영향권이 교차하는, 그러면서 그 밑에 바로 미국의 그리고 서방의 에너지 공급 라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바로 그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서 미국이 이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반드시 확보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의 그 주장을 가지고 이 모든 걸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런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오판을 했거나, 아니면 그 오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국이 그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사실 에너지 비축량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그 대륙으로의 어떤 에너지 통로라든가 그것들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실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다 할지라도 단기적으로는 중국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전쟁으로 중국을 억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대신 미국과 중국의 이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유가가 급도로 상승하게 되면 중국도 제조업의 국가이기 때문에 큰 압박을 받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원유가가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가 진행되는 거고, 또 트럼프의 1월 달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 그 전망이 약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에는 이란 전쟁을 그냥 이길 수 있다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란의 그 원유 핵 정유 시설을
급격했을 때 그 효과라든가 보면 쉽게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미국이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리고 미국의 역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정밀 타격 능력이라든가 뭐 작전 수행 능력이라든가, 그래서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은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그 이길 수 있거나 굴복을 시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왜 그러면 이 판에 중국 갔을까?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요. 트럼프는 두 가지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원래대로 한다면 상원은 공화당이 이기고 하원은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큰데,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그 물가가 이렇게 뛰고 그다음에 앱스타인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국내적인 여러 가지 추문들이 있어서 트럼프가 공화당 상원마저도 잃을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트럼프의 정책이나 앞으로 트럼프의 정치 일정이 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물가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네,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트럼프는 반드시 중국 간다, 그리고 일정 더 이상 연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해온 근거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방문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요, 단독으로 어떤 한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은 1998년이죠.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그래서 한 28년 만입니다.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급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미 이란 전쟁에서 만약 그 중국이 이란에 계속 드론이라든가 이런 그 전쟁 물자들을 지원하게 되면 미국은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현재 제조업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지속하게 되면 미국은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쟁에 이길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찌됐든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겁니다. 트럼프는 비록 이제 이게 무역 문제 때문에 중국을 방문한다라고 큰 소리는 치긴 했지만, 사실 일단 훨씬 더 급한 것은 당장은 이제 미 이란 전쟁에서 중국이 이란을 지원하는 것을 일단은 막아야 되는, 이란의 협력을 얻어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으로 빠져나가는 이 배에 이란이 그 통행세를 부과하고 그걸 억제하고 하는 것들을 어찌됐든 중국과 함께 반대해야 되는, 거기에 합의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중국에 가서 중국과의 어떤 경제 협력들을 이제 계속 추진해 나가고 미중 관계를 안정화시킨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이런 트럼프의 약점을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정확하게 이제 미국을 계속 고생을 시키고 비용을 계속 증가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할 텐데, 대신 미중 간의 충돌이라든가 혹은 미국이 계속 공경에 빠지면서 세계가 아주 어려운 공황이라든가 어떤 장기적인 불황에 빠지는 것은 중국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되 대신 미국을 그 수렁에서 적당히 건져내서 그 중국의 어떤 국제적 위신이라든가 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라, 이게 이제 중국의 목표였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또 중국이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미중 전략 경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제 그 반도체 칩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이 트럼프는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청자 명단에서 제거됐었는데 급히 부른 것은 아마 중국의 강력한 요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공개적으로 발표는 할 수 없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 트럼프가 상당한 수준의 칩의 제공을 허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만족 못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했을 텐데, 그래서 합의가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트럼프가 중국을 억제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칩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 AI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장악해야 되니까 그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서 중국을 중장기적으로 비용을 극도로 증가시킴으로써 중국을 스스로 붕괴하는 그 전략을 미국이 택한 건데, 지금 그 전략이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트럼프가 젠슨 황을 데려가고 엔비디아와의 어떤 일정한 협력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적당한 수준에서 허용한 것은 중국으로서는 큰 외교적 승리입니다. 공개적으로 아마 발표는 못했을 텐데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110억 달러의 대만 무기 수출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2005년에 반국가 분열법이 있어서 만약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그런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 반드시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중 관계 악화되고 세계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 대만은 기본적으로는 국내외적인 안정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을 유지해야만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경쟁에서 믿고 있는 전략적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문제를 안정화시키길 원했는데 아마 트럼프가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 아니면 적어도 대만 문제를 자신의 중간선거까지 문제화하지 않는다라는 데 합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엄청난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요. 9월 24일 날 시진핑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겁니다. 원래는 12월 달에 G20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12월 달에 즉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 방문해도 되는데 9월 24일 날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한테 선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성과인 거죠. 그런데 이제 대신 거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이제 족쇄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미국이 할 바를 잘하고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는 아마 그 족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지금 그 가슴도 아프고 화도 나고 그렇게 하겠지만 금년도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려고 할 거고요. 중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런 정책을 할 가능성이 크고 미중 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이것이 과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미중 간에 안정됐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미중이 충돌하면 가장 피해를 입는 나라는 한국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정됐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엔비디아라든가 그 반도체 칩을 만약 미국이 중국에 어느 정도 공급하게 되면 그게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에는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중이 서로 타협하는데 대신 한국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자국의 어떤 영향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혹은 자국의 이익에 봉사하라고 엄청난 그 압력을 가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결코 좋은 상황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대한민국에 올 가능성이 크고 이재명 정부로서는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외교의 측면에서는 중국이 가장 머리 아픈 게 중국의 앞으로의 미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미-이란 전쟁에서 미국과 충돌하는 그 시나리오고 그다음 세계 경제가 공황으로 빠져드는 시나리오인데 그 문제는 해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중국이 가장 머리 아픈 상황은 뭐냐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지금 중국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 핵과 미사일을 보유했고 북한이 가장 그 곤혹스러워했던 그 에너지와 식량 문제, 그다음 자금의 문제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해결했거든요. 북한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군수물자를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그 능력 있는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북한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중국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하거나 아니면 일본을 넘어서 뭔가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다시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대단히 악화될 수 있고 이 동북아 전체가 긴장될 수 있고 일본이 그걸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중 관계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 연루 상황이 대단히 불쾌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그 시진핑 주석이 그다음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북한과의 관계, 즉 북한이 더 이상 9월달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도발하지 못하도록 그걸 단속하고 관리하는 그 외교가 대단히 중요해졌는데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다음 타겟은 북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6월 말까지 혹은 시 주석께서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야지 이제 북중 관계를 안정시키고 그 관계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 아마 그 중국의 어떤 대단히 긍정적인 역할, 한반도의 안정에 있어서 미국도 어쩔 수 없는 그 아킬레스건인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충분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면서 하나의 레버리지로 또 삼을 그 카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북중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종의 어떤 지금 시도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